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과목을 이제 가르칠 김원균이라고 합니다. 네,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금융공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공학은 어렵고 수학도 많이 쓰이고 이제 복잡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학이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인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산을 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을 알고 이제 나를 알아야겠죠. 이제 저는 이 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학문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그 총체를 다룬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값싸게 이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할 때 뭐 개인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10%의 수익을 내면 그거는 나는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빚을 10억을 내갖고 10억을 빌려갖고 1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10억이 10%면 1억이잖아요 벌써.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0억을 빌려옴에 따라서 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뭐 이제 빚을 많이 지니까 뭐 당연히 뭐 신용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을 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최적화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 이제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 되면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의 부가 극대화가 이제 된다, 이거를 노리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것들이 뭐 이제 얼만큼 영향을 주고,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사회 중 하나잖아요. 그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제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험계리사 하시는 분들 이제 수학과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답이 있고 증명이 있잖아요. 증명을 통해서 반박은 일체 받지 않잖아요. 왜? 증명이 맞고 틀림만 있을 뿐이지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증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를 내가 뭐 만약에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이래요. 0.78이에요. 매우 심각하죠. 그러면 대체 왜 0.7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 정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팩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팩터가 뭐 제가 예시로 들은 이 출산율에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걸 정량적으로 알기 위해서 나는 이제 통계의 기법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학적인 어떤 모형을 설계를 해서 내 직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학문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결국 수학이랑 통계를 써야 되는데 얘는 서브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서브가 이제 지나치게 세죠. 뭐 대학교 이상 수준의 수학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금융공학, 즉 뭐 파이낸스, 금융공학을 영어로 하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재무관리 영어로 하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거든요.
둘 다 fin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재무관리랑. 근데 여기서 공학이라고 썼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이제 숫자 이런 기법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수학과 통계 기법이 많이 들어가요. 그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요 재무관리 그 경영학과 어디서 배우잖아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 거기서 배우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이 조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이라고 과목이 편성이 됐다는 거는 재무관리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에 수학을 조금 덧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금융공학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좀 지우고, 정답이 존재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학자들의 입장인 거고요. 우리는 이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학은 모형이고 이제 통계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인 거죠. 우리는 요 모형을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 모형을 갖고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모형을 써서 뭐 변수들을 줘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뭐 텍스트로 줘요. 뭐 무혐의 이자율이 몇 %고 줘요. 그걸 갖고 주어진 이제 상황에서 답을 찾는 거.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정답이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주가를 올리는 요소, 뭐 코스피를 올리는 요소, 뭐 인플레이션이 있대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뭐 코스피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사회과학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뭐 어떤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반됐는데 수학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수학적으로 설계된 모형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크게 6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기초, 진짜 이거 재무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넣어놨어요. 자, 금융시장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뭐 투자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얘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개의 투자안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들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건지, 이거를 배우는 거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크게 요렇게 4개랑 여기 마지막 6장으로 나뉘거든요. 여기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 이거를 투자론이라고 부르고요.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업 재무론. 이 챕터 명칭 자체가 기업 재무론이잖아요. 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하고, 이제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최적의 의사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업 차원이고 여기 위에는 개인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모형들을 사용해서 뭐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이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개별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그거예요. 그럼 한 바구니가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데 어떤 바구니에 얼만큼 어떤 비율로 담아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캐팸이랑 APT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생 상품이 제가 이제 2단락으로 쪼개놨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단 뭐 결도 당연히 서로 다르고, 일단 너무 많아서 둘로 쪼개놨는데 이 파생 상품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뭐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이따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통 여기를 금융공학이라고 해요. 5챕터 금융수학, 이제 뭐 확률 과정 해갖고 뭐 이제 미분 방정식까지 풀고, 이제 뭐 여기서 블랙쇼즈 모형이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챕터인데, 이제 굉장히 그냥 거의 수학 99%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를 금융공학이라고 해요. 뭐 재무관리에서 여기까지는 다 커버를 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커버를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뭐 저를 잘 따라오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막 얘가 막 뭐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미분방정식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파고 들어가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미분방정식은 굉장히 기초적인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뒤에 제가 선수 과목을 적어놨는데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수합병, 그다음에 자본 구조에 따른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이제 기업 재무론 파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얘는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쉬워서 얘네랑 같이 나와요. 여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NPV 구하여라 얘네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 투자은행 평가에서 이제 NPV라는 애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다른 챕터에 있는 애들이랑 결합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M&A 문제가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보면은 여기 M&A라고 했는데 여기 인수합병이거든요. 기업 재무론이 저희 다른 데 묶여갖고 나왔어요. 여기 앞에 NPV랑 같이. 네, 단독으로는 출제가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챕터랑 연결되어서 나온다. 지금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18년부터만 봐서 그렇지 이거 시험제도 바뀐 게 14, 15, 16, 17 제가 4개년을 뺐거든요. 이 표가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옛날 거는 이제 뭐 최신 동향이랑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기업 재무론이 나왔었어요. 뭐 그래서 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모딜리아니 앤 밀러 이 모형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해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늘어나고 뭐 이제 뭐 법인세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나왔어요 실제로. 뭐 이걸 보면은 이제 챕터별로 묶어놨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파생상품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스왑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스왑이 있고 여긴 스왑이 없네. 네, 스왑. 그 다음에 여기 선물. 여기도 선물이거든요. 네, 이 선물이랑 스왑은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옵션. 요 파생상품 원 자체가 옵션이거든요. 이 옵션은 더 중요해요. 뭐 나중에 옵션이 뭔지는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수학 많고 뭐 어렵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 파트 여기서도 계속 나와요. SD가 이제 앞서 말했던 여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앞글자 딴 거거든요. 이 SD가 계속 나와요. 결국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얘가 막 정교한 수학 테크닉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걸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제 이거 책 한 권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근데 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뭐 거기 이제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결국엔 그 마지막 챕터에 이거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어떻게 풀고 진짜 그 원론적인 거 말고 테크니컬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되고요. 결국 이게 미분방정식 푸는 거예요. 뭐 앞에 뭐 이토 과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그걸 갖고 뭐 블랙쇼즈도 풀고 블랙쇼즈 방정식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 미분방정식 푸는 것도 매년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요 파트에서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뭐 다른 챕터랑 결합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합하기가 굉장히 쉬운 파트 중에 하나고 이 파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로베타라고 적어놨는데 이 제로베타라는 것도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애거든요. 뭐 무위험자산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건데 여기 CAPM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의 연장선상이죠. 그게 이제 매년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결국은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만 다 모아놨으니까 그냥 그거 다 차근차근 읽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제 수학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수식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적어놨어요. 물론 이제 직관적인 설명들도 많이 적어놨으니까 그 교재 렉처 노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를 그러니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수리통계학, 그다음에 미적분학, 선형대수, 그다음에 회계 이론. 회계는 1차 과목 때 했죠. 뭐 부채랑 뭐 자본의 개념.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대손 충당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까지는 뭐 저도 뭐 까먹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뭐 자산 부채, 자본, 아니면 뭐 EBIT 뭐 이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뭐 ROA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 자, 수리통계학은 제가 여기 보면 수리통계를 따로 빼놨잖아요. 그냥 진짜 순수 통계학 문제가 나와요. 예시로 들었거든요. 이거 풀어보시면 진짜 딱 통계학이에요. 여기 뭐 행렬해갖고 뭐 결국엔 회전 변환하는 문제인데, 이제 뭐 코마사 사코 이거 나오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거 하려고 결국에는 이제 뭐 연구할 때는 이게 뭐 얼마나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쓰이겠죠. 변수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는 수리통계학 문제다. 그러니까 수리통계학은 진짜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거 하면서 블랙쇼즈 모델 이거 하면서 이제 회귀 분석이나 뭐 확률 분포, 뭐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아니면 뭐 이제 확률 분포, 뭐 이제 PDF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되고요. 뭐 MGF도 아시면 좋아요. 뭐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뭐 ML이라던가 뭐 이제 뭐지, 뭐 검정, 뭐 T 검정, F 검정 하잖아요. 그거는 저기 계리 모형론에서 알아서 잘 다뤄주니까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그냥 확률 분포랑 회귀 분석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미적분학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고등학교 미적분 수준을 넘어서 제가 최적화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최대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찾는 거면 굉장히 이제 쉬운 거고, 제약 조건이 달려 있고 막 변수가 2개, 3개 있는데 거기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을 제가 최적화 문제를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부록에 따로 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제가 이거 최적화 이론 강의 따로 찍을 거니까 뭐 뒤쪽에 실어 놓을 거거든요. 그거 뭐 먼저 보시고 하셔도 돼요. 뭐 수리통계학은 다 아셔야 되는 거고, 뭐 얘네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얘는 부록에서 다룰 거고, 선형대수는 뭐 무슨 뭐 LU분해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역행렬의 성질이 어떤지, 뭐 A, B 역행렬 하면 뭐 순서 바뀐다. B-1, A-1. 그다음에 뭐 3x3 역행렬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즈, 뭐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런 것들, 그런 거 아시면 되고, 이제 행렬을 벡터로 미분하는 거, 뭐 그 정도 아시면 돼요. 뭐 복잡한 선형대수 미적분학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미적분학 벡터 칼큘러스의 끝이 스톡스 티오렘이잖아요. 뭐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딱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된다. 그리고 얘 말고는 커버해 줄 수 있다. 얘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뭐 제가 수리 통계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예시로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자, 증명보다 직관이 더 중요해요. 자, 증명 과정보다 이제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뭔지. 결국은 내 주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통계 기법이나 뭐 수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걔를 받침해 주는 거예요.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은 내 주장인 거죠. 결과와 그 인투이션, 시사점, 뭐 직관, 인투이션은 직관이고요. 아무튼 그거 위주로 아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이거 수학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수학적 엄밀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 정확성을 포기한 거예요. 당연히 모형 자체도 현실과 안 맞아요. 무슨 블랙쇼즈 이론이 현실과 안 맞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경향성은 따라가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못해요. 왜냐? 이 주가를 옵션 가격을 설명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블랙쇼즈는 이제 블랙이랑 쇼즈 두 학자, 머튼 요 세 명의 학자가 만든 건데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만을 이제 가정으로 제한적인 요소만을 이제 팩터로 두고 나머지는 그냥 가정으로 묵살을 시켜요.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자 이래갖고 묵살시켜요. 당연히 현실과 안 맞죠. 그거는 애초에 가정부터 현실과 안 맞는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가정, 어썸션부터 현실과 안 맞는데 이제 수학적 과정에서 수학적인 정확성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냥 모형의 유도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그 결과를 암기하시고 그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결국엔 우리는 이 모형들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산의 가격을 찾아라, 제로베타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옵션 가격의 수익률을 옵션 가격을 결정하고 차익거래 수익률을 구하고 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형들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모형은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각 챕터별로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이 학계에서 가장 메이저한 거고 이제 마이너한 거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세분화를 해요. 이제 가정이 1, 2, 3, 4, 5가 있으면 얘 가정을 날려요. 가정을 했다는 건 모형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가정을 없애면 모형이 복잡해지겠죠. 모형이 간단하다는 거는 우리의 직관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건데 모형이 복잡해지면 내 직관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이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 나오는 거는 각 파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모형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아시면 되고요. 애초에 이 학문의 목적이 직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아니라 요 심플리시티, 간단함,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함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수학을 쓰니까 정확해야 되지만 결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일부 떨어져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시사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고 수십 수만 가지 팩터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묵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묵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확성을 포기를 해야 되고 얘는 그 정확성을 포기한 거고 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얘네는 정확성이 중요한 거니까. 걔네들 자연과학도 결국에는 원자 단위로 파고 들어가면 전자가 확률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과학에서도 확률을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도 굳이 정확성을 더 따지고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우리 여기 수학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은 보험수리학과 1차 일반 수학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은 요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겁니다. 물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요. 이 베이스가 없으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적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일단 부록을 먼저 보시고 부록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일반 수학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차 통과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막힐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느 수업을 들으나 다 얘기하는 건데 예습복습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렉처 노트를 직접 작성을 했어요. 내가 쓴 교재로 내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수업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형이 있고 유도를 하는데 막 유도가 3페이지예요. 그럼 유도 과정을 다 이해하거나 뭐 이해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리겠죠.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챕터에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이 있어요. 수압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챕터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거 정도는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강의 이제 그 흡수 정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차원이 달라요. 보고 듣는 거랑 안 보고 듣는 거랑. 그리고 예제는 스스로 다시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제가 각 챕터별 몇 개씩 있어요. 뭐 없는 것도 있고 뭐 한두 개씩 넣어놨어요. 그 예제는 그 단락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집약시켜 놓은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다시 풀어서 반드시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못 풀면 뭐 강의를 다시 듣던지 앞에 내용을 다시 보던지 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 예제만 풀 수 있어도 웬만한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뭐 숫자가 더 복잡해졌다거나 모형이 살짝 더 뭐 복잡해졌다거나 뭐 이런 거지 그 골자가 예제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뭐 다음에 이 다음에 바로 이제 재무관리의 기초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